애청자 JHK님의 사연 전달해 드립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겪은 일이에요. 지금 제가 딱 40대 중반이 되었으니까 그때가 15년 전의 일이네요. 제가 그 당시에 완전 낚시에 미쳐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웬만한 낚시 고가 장비는 다 이렇게 갖추고 있었고, 민물 낚시를 주로 다녔는데 주말에 낚시를 가면 무조건 날밤 새우고 집으로 왔었죠. 그 때문에 와이프한테 욕을 엄청 많이 들어먹었죠. 물론 아내랑 같이 낚시를 가면 좋은데 아내가 낚시 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주말에 낚시한다고 외박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내가 바가지를 엄청 긁어댔죠. 그래서 외박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선물을 사들고 가서 겨우겨우 넘어가곤 했었죠. 늘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아내 눈치를 보면서 광적으로 낚시를 하던 저에게 더 이상은 낚시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풀어볼 거예요. 그날도 주말에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집에 잠깐 들렀다가 아내 눈치를 보면서 오후에 낚시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날은 직장 동료가 알려준 낚시 포인트로 차를 운전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경주 형산강 안락교 방면이었죠. 동료가 알려준 곳을 내비를 따라서 그곳을 찾아가던 길이었어요. 경주 시가지를 조금 벗어나서 강변도로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집이 몇 채밖에 없는 한적한 마을이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친구가 알려준 안락교가 나왔는데, 우선 그곳 근처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낚시를 하려고 둘러보니까 그곳의 낚시꾼들이 그날따라 바글바글을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제가 마땅히 낚시할 만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했죠. 다른 곳을 알아보기로 했는데 차를 운전해서 형산강 강줄기를 비포장도로를 따라서 상류 쪽으로 한 15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한적하니 딱 낚시하기 좋은 곳을 발견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까 그 장소와는 대조적으로 사람이 아예 없는 곳이었어요. 그냥 뻘에 농막 수준의 집이 달랑 두 채 있고 한적하니 강이 흐르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인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조용하니 방해도 안 받고 낚시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엉덩이가 가벼운 편이라서 낚시를 하다가도 입질이 안 되면은 포인트를 여기저기 잘 옮겨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입질도 정말 잘 되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아예 자리를 깔고 그곳에 지방령이 되기로 마음 먹었죠. 한두 시간 낚시를 하다 보니까 해가 기울어서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준비해온 랜턴을 켜고 밤 낚시를 이어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붕어가 미친 듯이 잘 잡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언급하기로 하고, 강낚시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많은 붕어를 잡은 적이 없는데 제 인생의 역대급으로 많이 잡힌 날이었죠. 그래서 나만의 명당 자리를 또 하나 알아놨다는 뿌듯한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꼽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꼬르륵 하고. 낚시한다고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식사 때를 놓치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만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수를 사온다는 걸 그만 깜빡했던 것이죠. 오다가 근처에 슈퍼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근처에 가까운 곳에 슈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낚시하던 곳 주변에 집이 한 채 있었거든요. 일단 그 집으로 갔어요. 슈퍼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갔었죠.
근처에 있던 그 스레트 지붕으로 된 1층 집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기침 소리를 내면서 대문을 두들겼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니시오 하고 나오셨어요. 그때 워낙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집에 불이 안 켜져 있었던 것 같아요. 주무시다 나오신 것 같은데 어둠 속에서 그 집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를 딱 보니까 70대쯤으로 보이시고 농사를 짓기 편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혹시 이 근방에 슈퍼가 없냐고 물을 사야 한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그 일대에 슈퍼는 없고 자기 집에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을 퍼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대화를 하면서 할아버지 눈을 바라봤는데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은 거예요. 얘기를 하는 내내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아무튼 그래갖고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냄비를 가지고 그 집으로 와서 우물을 담아갔죠. 그렇게 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는데 근데 근처에 한동안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이 동네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갔는데 낚시를 하는 내내 계속 그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서 거슬렸죠. 그래서 낚싯대를 고정해 놓고 랜턴을 들고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산 쪽으로 가서 살펴봤는데 어두운 밤이라서 물론 잘 보이진 않았죠. 랜턴으로 이리저리 비춰보다가 거기요 누구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또 그때 낙엽 밟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고 정적만 흐르길래 아마도 산짐승이겠지 뭐.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근처에 있었겠지 생각하고 다시 낚시하던 자리로 돌아와서 낚시를 했죠. 그 이후에 낙엽 밟는 소리는 한동안은 안 들렸어요. 저는 방해받지 않고 기분 좋게 낚시를 하고 있다가 뭔가 입질이 좀 큰 게 오길래 아 이번에 정말 씨알 굵은 놈인가 보다 생각하고 니를 계속 감았는데 낚싯줄이 감기면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점점 더 그 윤곽을 드러내는데 그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낚싯줄에 걸렸던 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경직된 상태로 한동안 시간이 정지된 듯 했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낚싯줄에 걸려 있는 게 팔이 아니라 나뭇가지였던 것이죠. 어휴, 그때 어찌나 놀랐던지 온몸이 계속 덜덜 떨렸는데 그래서 놀랜 가슴 겨우 추스리고 소주 한 병 벌컥벌컥 들이켰죠. 그때 저는 미친 사람처럼 헛웃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제 딴에는 너무 웃겼던 거죠. 나뭇가지를 보고 사람 팔로 착각을 해서 겁에 질린 나 자신의 모습이 상상이 가서 헛웃음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배웠던 게 한 곳을 너무 응시하지 말라는 그 금기사항을 배웠는데 그 기억이 각 떠오른 거죠. 낚시를 하면서 한 곳을 너무 응시하다 보니까 헛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겨우 진정을 시키고 다시 낚싯줄에 지렁이를 달고 캐스팅을 시도를 했죠. 낚싯줄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 낚싯대를 뒤로 젖혀서 그 반동에 의한 힘으로 앞으로 쑥 던지려는데 그때 뒤로 젖힌 낚싯대가 갑자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뒤에서 누가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 뒤쪽 어딘가에 낚싯줄이 걸려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그때 뒤를 돌아봤는데 순간 뭔진 모르겠는데 그 잔상이
어떤 형체가 잠깐 보였다가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전처럼 제가 또 헛걸 봤나 보다, 그 연장선이 이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저의 뒤쪽 어딘가에 걸려 있을 낚싯줄을 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낚싯줄이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죠. 그 상황이, 아니 낚싯줄이 어딘가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뒤에서 누군가 낚싯줄을 잡아당기지 않고서야 제 손으로 잡은 낚싯대가 안 움직일 리가 없을 텐데 도무지 그 상황이 납득이 안 가서 얼이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더니 대나무 밭에서 막 바람 소리가 좀 심하게 나는데 얼핏 들으니까 사람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내 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겠지, 바람 소리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내 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바람 소리하고 사람의 음성이 구분 안 가는 딱 그 정도의 느낌이어서 에이 잘못 들었겠지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다시 캐스팅을 하고 낚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입질이 와서 뭐가 좀 큰 게 잡혔는지 낚싯대가 다 휘어지는 거예요. 낚싯대를 들고 힘껏 잡아당기는데 그때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대어를 잡았다는 감이 오기 시작했죠. 낚싯대가 안 부러지게끔 닐을 천천히 감으면서 가까워져 오는 낚싯줄 끝부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낚싯줄이 거의 다 감겨질 쯤에 강물 속에 있는 씨알 굵은 물고기가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는데 그때 그만 경악했죠. 낚싯줄에 걸려있는 물고기 밑으로, 그러니까 강물 속에 성인 남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하고 있는 성인 남자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 존재와 저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때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을 딱 감았죠. 순간 굳어버렸죠. 그때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막 비명을 질러대고 싶었는데 벙어리가 된 거 마냥 소리가 입속에서만 머물고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겁에 질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몸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몸이 슬슬 풀리고 말을 듣기 시작하자 다시 용기를 내서 좀 전에 그 성인 남자 얼굴을 본 곳으로, 강물 속으로 다시 시선을 옮겼는데 그 존재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휴 10년 감수했다. 야 이거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러면서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또 제 주위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딱히 뭐가 보이거나 들리지는 않는데 뻐근하면서 싸늘한 기운이 정말 온몸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죠. 저는 직감적으로 내 주변에 뭔가 있구나 하는 쎄한 느낌이 들었고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둘러보질 못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 제가 시선을 옆이나 뒤쪽으로 돌아보면 영적인 존재를 꼭 볼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꼭 감아쥔 채로 앞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 귓가에서 내 손, 내 손, 내 손, 내 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처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리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게 되었는데 좀 전 물속에 있던 그 성인 남자가 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보게 된 그 남자의 모습이 왼손은 팔뚝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그 떨어져 나간 왼쪽 팔뚝을 자기의 오른손으로 거머쥐고 있으면서 이목구비가 부풀어서 일그러져 있는 그런 얼굴로 내 손, 내 손, 내 손, 내 손
자꾸 그 말만 되풀이하는 겁니다. 저는 그 흉측하고 기괴한 모습이 보기 싫어서 눈을 딱 감고 고개를 돌리려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계속 의도치 않게 그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혼절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눈을 떠보니까 흙바닥에 제가 누워 있었죠. 저는 눈을 떠서 한동안 멍한 상태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야, 이거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소주 한 병 벌컥벌컥 들이키는 바람에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차는 거기다 세워두고 낚싯대도 그냥 거기에다 두고 그냥 핸드폰하고 지갑만 챙기고 택시를 탈 수 있는 대로변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초저녁에 우물을 얻었던 그 집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집에 할아버지가 대문 앞에 나와서 계시는 게 보이길래 제가 인사를 드렸죠. 좀 전까지 공포에 떨었던 터라 할아버지를 뵈니까 그나마 안도감이 들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지나가려는데 그 할아버지가 제 팔을 붙잡고는 자네 어디 간 하시길래 아, 네. 제가 잠자리가 좀 불편해서요. 근처에 숙박할 곳을 알아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차 잡히는 곳까지 걸어가려면 한참 걸릴 텐데. 아, 그래요 할아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니까 자네 그러지 말고 잠깐 내 집에서 눈 좀 붙이시게. 빈 방 있으니까 염려 말게. 그러시길래 아유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매번 신세 져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할아버지 댁에서 일단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할아버지께서 제가 잘 방을 안내를 해주시고 이부자리를 가져다 주시면서 자네 혹시 술은 하시나? 그러시길래 네, 술 조금 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잠깐만 기다리시게 하시고는 주방에 가셔서 뭘 주섬주섬 챙기는 것 같더니 술상을 뚝딱 만들어서 오시는 거예요. 도토리묵하고 막걸리를 다과상에 올려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도토리묵하고 직접 담은 막걸리인데 자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하시길래 저야 뭐 감지덕지죠. 없어서 못 먹죠. 그러고 할아버지와 저는 그렇게 간단한 술 한잔을 하면서 담소를 나눴는데 그때에도 느낀 거지만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내내 할아버지께서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지만 초면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실례니까. 뭐 사실 눈을 안 깜빡이는 것 빼고는 후덕한 인상에 정이 넘치시는 좋은 분이셨으니까 뭐 굳이 알 필요까진 없었던 거죠. 저는 그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술 기운 때문에 좀 전 겪었던 무서운 일들을 할아버지께 주저리 털어놓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얘기까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술이 많이 취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낚시를 하는데요. 강물 속에 어떤 성인 남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인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봐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돌렸거든요. 근데 그 성인 남자가 어느새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절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할아버지께서 근심 어린 표정을 하시더니 그거 자네가 기가 허해서 그런 게 보이는 걸세. 아니 이 사람아,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자네 술도 된 것 같으니 얼른 주무시게 하시고는 술상을 들고 나가셨고 저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잠에 골아 떨어졌죠. 그렇게 한참 자고 있다가 기척이 들려서 눈을 떴는데
주방 쪽에서 보글보글하는 ASMR 같은 듣기 좋은 소리와 함께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코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차창밖을 보니까 어둠이 아직 짙게 깔려 있었고, 그래서 시계를 봤더니 새벽 5시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벌써 이른 시간부터 식사 준비를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거들어드리려고 방문을 열고 주방 쪽을 갔는데, 그때 그만 말문이 막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할아버지 등에 남자 영가가 엎혀가지고 할아버지 눈을 막 찔러대고 있는 걸 목격을 하게 되었죠. 그 남자 영가는 제가 어젯밤 낚시터에서 봤던 그 영가였습니다. 그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다시 한번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인기척을 느끼신 할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면서 도망가다시피 얼른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로 제 차가 있는 곳까지 막 달아났습니다. 다시 한번 공포감이 스멀스멀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얼른 그 일대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낚시터에 가서 낚싯대를 다 걷고 물속에 있는 어망을 건져서 차에다 실으려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좀 쎄해서 망을 보니까 어제 잡은 붕어 여러 마리 사이에 사람 손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사람 손이었습니다. 순간 전 기겁하고 으악! 하고 비명을 질러댔죠. 아니, 내가 뭘 본 거지? 아니, 이게 뭔 상황이지? 그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아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얼른 정신 차려야 된다 판단하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바들바들 떨리는 상황에서도 애써 침착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신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 2분이 저 있는 곳으로 왔는데, 그때 제가 경찰분들에게 어망을 보여줬더니 경찰분이 아니, 사람 손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잘 모르겠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낚시를 했고 소주를 한 병 들이키고 나서 낚시를 해서 그런지 낚싯줄에 걸린 사람 손이 붕어인 줄 알고 어망에 넣은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홀린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경찰분이 일단 어망은 증거 수집 자료로 경찰서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서에 가서 진술을 해줘야겠는데 저에게 지금 시간이 좀 나겠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지금은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받아서 병원도 일단 들러봐야 되겠고 며칠 뒤에 경찰서로 들르겠다 얘기하고 경찰분께 제 신원만 확인시킨 후에 그곳을 빠져나왔죠.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회사를 며칠 쉬면서 어리 빠진 사람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병원도 들러봤는데 딱히 큰 증세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며칠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게 되더군요. 아내도 이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한 며칠 지내고 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갔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제가 낚시한 곳 주변을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강물 쪽에서 한쪽 팔이 없는 익사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사체의 정체가 그 낚시터 주변에 있는 집에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룻밤 신세를 졌던 그 집의 할아버지였던 것이죠. 그 할아버지가 지체장애를 가진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낼 형편이 안 되어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병세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이에 견디다 못한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해하고 강물 속에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을 해한 사실을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부인을 했었대요. 근데 아들이 실종이 됐는데 신고도 안 하고 이제 그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이 이제 신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할아버지의 자백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정말 믿기지가 않았죠.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경찰분에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왜 그날따라 유독 붕어가 많이 잡혔는지, 물론 익사체 때문이었겠죠. 제가 저수지에서 봤었던 그 영가의 왼팔뚝이 왜 훼손이 되었고 내 손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이 왜 깜빡이지 않는지, 그리고 저의 눈에 그 영가가 왜 보였는지, 이 흩어져 있고 조각난 퍼즐이 다 맞춰지더군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제보를 해주신 JHK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캠퍼 정님의 사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집장만을 할 때 겪은 일이에요. 7년 전에 거제도에서 제가 이직 문제로 울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울산에 와서 직장을 구하고 몇 년 안 되어가지고 지인의 소개로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결국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신혼생활을 단칸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 뒤로 계속 여러 집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4년 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장만을 하게 되었어요. 방어동 쪽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서부터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하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기이한 일들을 겪게 돼요. 그때 처음 장만한 집이 주변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속집이었거든요. 저희가 얻은 집 양쪽으로 집이 두 채가 딱 붙어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때 이사를 와가지고 이삿짐을 다 옮기고 정리를 끝마치고 주변에 살고 계시는 이웃들 분들에게 아내가 떡을 해서 돌렸죠. 먼저 옆집에 떡을 돌렸는데 옆집에 계신 분들은 노부부가 살고 계셨대요. 그분들은 아내를 환영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면서 매우 친절하게 그분들이 아내를 대해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앞집으로 아내가 떡을 돌리러 갔는데 앞집에 거실 창문이 열려져 있었대요. 열려진 창문 틈으로 그곳 집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을 지나가면서 얼핏 봤대요. 그래서 당연히 현관문을 열어주겠지 생각하고 아내가 현관문을 조심스레 이제 두드리면서 계세요? 옆집인데요. 제가 떡 좀 가지고 왔거든요.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리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해도 집안에서 뭐 들은 채 만채 하고 현관문을 안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는 실망하면서 풀이 죽은 채로 그냥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아내에게 그랬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 집 주인분이 아마 은둔형이겠지 뭐. 그 집 주인분이 원래 그런 분이겠지. 아마 시간 지나서 익숙해지면 서로 인사하고 지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라. 그렇게 아내를 위로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이사 오고 한 몇 달간은 별일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된 채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녁에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화단 쪽에서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봤대요. 그러니까 화단에 올려져 있는 화분이 깨져 있었대. 그래가지고 길냥이가 화단에 이제 볼일을 보고 가다가 화분을 건드려가지고 뭐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깨진 화분을 치우고 있었는데 저희 집 화단 건너편 벽 너머로 바로 앞집 베란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거실 창 너머에 베란다가 있고 그 다음에 화단이 있고 저희 집 화단 너머 앞집에 베란다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데 앞집 베란다의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이사 온 첫날 아내가 떡을 돌릴 때 뭐 들은 채 만채 하던 본체 만채 하던 그 아주머니가 자기 집 베란다에 서서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아내가 화분을 치우다 말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서서 아내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아내를 그냥 째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는 듯이 웃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은 화가 나 있는데 입은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이 너무 기괴하면서 겁이 났대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안으로 막 뛰어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도 한동안 그 아주머니의 그 귀괴한 모습이 그 잔상이 뇌리에 남아서 섬뜩함이 가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제가 퇴근을 했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그때 처음에는 아내가 사람을 보고 겁에 질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너가 뭐 잘못 본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는 아니라고 분명히 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래도 그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말 못할 불만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앞집 아주머니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해볼게. 그러고 아내를 일단 진정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앞집에 갔어요. 앞집에 가서 현관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인기척도 없고 심지어 불도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사람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사 오고 나서 그 앞집에 저녁에 불이 켜진 걸 단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점이 좀 이상했죠. 근데 뭐 그 집 아주머니가 일찍 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간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그날 처음으로 앞집의 아주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앞집 아주머니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서 계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다른 사람은 안 사니까 전 당연히 앞집 아주머니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니까 그 아주머니가 대뜸 저에게 어딜 그리 사돌아다녀 그러는 거예요. 네? 아주머니 지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고 아주머니를 쳐다봤더니 그 아주머니의 시선이 그때 저를 쳐다본 건지 아니면 제 뒤쪽을 쳐다본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야 이 잡것아 그리 사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얌전히 지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아주머니의 그런 행동을 보고 느꼈죠. 아무래도 그 아주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자꾸 엮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다시피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앞집 아주머니가 계신데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다 대고 막 주저리 하더라면서 대문 꼭 걸어 잠그고 2번 다시는 상대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때문에.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아내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그때가 아마 주말쯤이었을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집들이를 다녀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술에 취해서 거실 소파에 저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 왜 다들 그런 경험 있죠? 그렇게 눈 떠보니까 거실 차창문에 뭔가가 좀 느껴져서 제가 그곳으로 딱 쳐다보게 됐는데, 그때 여름철이라서 이제 거실 창문을 열어놓고 잤거든요. 거실창 방충망 밖으로 어떤 여성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자다 깨서, 아니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뭘 잘못 봤나 싶어서 얼른 정신 차리고 그곳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역시나 여성 실루엣이 거실 창밖에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한동안 굳어버렸죠. 굳은 상태에서 헉 하면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존재를 계속 쳐다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딱 한눈에 보고 귀신이란 걸 알아챘죠. 왜냐면 그 여자 같은 존재가 거실 밖에서 보이는데, 그 얼굴이 거실 창문 상단 쪽에 위치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거실 창문 상단이 2m, 2.5m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때 당시 차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그 존재가 등지고 있었으니까 어두워서 어렴풋이 보였는데, 풀어헤친 긴 머리에 흰색 원피스 잠옷 차림이었는데, 풀어헤친 긴 머리에 얼굴은 다 가려져 있었고 이목구비는 안 보였죠. 긴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게 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때 노 부부가 살고 계시는 옆집에서 갑자기 등이 딱 켜졌는데, 그 조명빛을 통해서 그 여자 영가의 존재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그 여자 영가의 머리에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었고 검붉은 피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패닉 상태에 빠지고 호흡 곤란이 찾아왔는데, 그때 그 여자 영가의 음성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살아?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여기 살아? 아저씨, 누구야? 그러길래 전 대답 대신 허허 그러고 기절할 듯 말 듯한 그 경계의 마지노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여자 영가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고 어휴 한숨 쉬면서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이건 분명 꿈일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케어하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앞집 아주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 거실 창밖으로 앞집 베란다가 보이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때 자기 집 베란다에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저희 집 거실 창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의 기억이, 그 아주머니 얼굴이 그때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분명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는데, 몸이 경직된 채로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아내의 이름을 다급하게 불렀는데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서 제 얘기를 못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미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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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아 그렇게 외치다가 기억이 끊어졌죠. 눈 떠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눈 뜨자마자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다 생각하고 그날 당장 그 부동산 중개사분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중개사분이 황당한 표정으로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나 계약에도 문제가 있어서 알려주는 게 정상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개사분을 돌려보내고 다시 앞집으로 갔죠. 그때가 일요일 대낮이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앞집 아주머니가 계시겠지 하고 앞집 현관문으로 갔죠. 가서 계세요? 옆집인데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고 현관문을 막 두들겼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갑갑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어젯밤에 겪었던 일들을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얘기를 다 털어놨더니 저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럼 옆집 집주인에게 좀 알아보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내랑 저는 또 곧장 옆집에 갔죠. 근데 그냥 가기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갔는데 옆집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니까 마침 집주인분들이 계셨고 노부부 분들이셨는데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옆집에서 차 한잔 나누면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옆집 할머니가 아니 그 집에 사람이 산다고? 이상하네. 그 집에 사람이 안 살 텐데 그러시길래 제가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분명 그 아주머니를 봤어요. 제 아내도 봤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만 보자. 그 집에 3개월 전까지 사람이 살았었지. 모녀가 살았거든. 엄마는 신발이 다 떨어진 무당이었지. 그리고 딸은 지체 장애인이었지. 그 딸이 나이가 아마 20살은 되었을 거야. 근데 그 딸이 거실 창밖을 막 나가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죽게 돼. 그리고 그 뒤로 그 어머니가 점점 미쳐갔어. 그래서 한날 안 좋은 선택을 한 게야. 근데 내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네. 지금 댁들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 그 집을 전 주인이 왜 팔았겠어. 밤마다 시달린 게야. 그때 가만히 있던 할아버지가 아니 이 할멈이 이게 돌았나. 하지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자 할머니께서 아니 영감 알 건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영감탱이.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밤마다 그 집에 귀신이 보였대. 그렇게 시달려가지고 집을 내놓은 게야. 댁들이 살고 있는 집 전 부부랑 그 앞집 무당 아주머니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대. 그래갖고 매일같이 으르렁대고 잡아먹을 듯이 막 싸워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왼수지간인 게야.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당 아주머니가 죽고 나서 그 무당 아주머니 영가랑 그 딸처럼 보이는 영가가 자주 등장해서 전 주인을 그렇게 괴롭혔대.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자 할아버지께서 아니 이 할망구 이 노망난나 무슨 그런 소리까지 하고 난리야 이 할망구야. 그러시면서 할머니께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전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지금껏 저와 아내가 봤던 앞집 아주머니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앞집의 아주머니가 살아생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분명 저주를 걸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전 그때 대략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을 했죠. 더 이상 이 집에 살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당장 집값을 헐값에 내놓고 집을 팔리는 대로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집이 뜻대로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아내와 저는 한 달 동안 가끔씩 앞집 모녀 연가를 보면서 시달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름달이 뜰 때나 비가 올 때 그 모녀 연가를 자주 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상은 견디다 못해갖고 나름 유명한 무당을 불러다가 비방을 했었죠. 그 무당분이 저희 집에 와서 부적을 곳곳에 붙이고 비방을 했는데, 그 무당분의 얘기로는 옆집에 있는 영가가 살아있을 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집 전 주인 상대로 양밥을 한 개 맞고 그 영가의 기운이 엄청나게 세서 자기 역량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그때 무당분이 임시 방편으로 저희 집 이곳저곳에 부적을 여러 곳 붙여놓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무당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저기다 부적을 붙여놔가지고 일단 옆집 영가가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야. 근데 소리로는 아마 들릴 거야. 그리고 앞으로 영가에게 말을 걸어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아참 까먹을 뻔했다. 조만간 날 또 볼 일이 생기겠네? 그런 말을 남기고 무당분이 자리를 떠나셨는데, 전 그때 그 무당분이 했던 얘기를 또 볼 일이 있겠어?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었죠. 그 뒤로 무당분의 얘기처럼 앞집의 영가가 눈에는 분명 보이지 않았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나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런 날 새벽에 영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보이진 않으니까 소리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전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자 영가의 방언 같은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빗소리와 함께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새벽에 막 깜짝깜짝 놀라서 자다 깨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죠. 그럴 때마다 현기증이 나고 정신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갔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아내는 친정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저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한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와 떨어져서 생활하던 중에 한날은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오는데, 제 아내가 아무래도 정신이 빙의된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장모님의 얘기를 듣고 당장 아내가 있는 친정댁으로 가게 되었죠. 도착해서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눈물 범벅, 코 범벅이 되셨고, 아내가 장모님의 흰색 잠옷을 입고 막 식탁 의자에 올라가서 기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동공이 뒤집혀진 상태로 방언 같은 말을 막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미정아,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아저씨 여기 살아? 아저씨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 전 거실에서 자다가 봤던 그 여자 영가가 순간 오버랩 되면서 그 여자 영가에게 빙의가 된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무당분을 부르게 되고 결국 빙의굿을 치르게 돼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차마 눈 뜨고는 보지를 못하겠더군요. 보니까 무당분이 아내에게 붙어있는 그 영가를 불러내서 아내는 누워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영가와 영적인 대화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막 영가를 얼르고 달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막 위협하기도 하고 또 아내는 막 거품 물고 막 기절을 한 여러 번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무당분과 아내와 마치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결국 1시간 가까이 힘겹게 진행된 의식은 다행히 잘 치러졌죠. 뒤에 가서 무당분께 들은 얘기로는 아내가 저희 앞집 아주머니의 그 딸로 보이는 영가가 아내 곁을 졸졸 따라다니는 게 보였대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빙의 될 걸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다행히 친정으로 왔기 때문에 빙의굿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더군요.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테마를 하게 된다면 앞집에 그 아주머니 영가의 방해를 받아서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당분이 그 앞집 아주머니의 영가와 그 딸의 영가가 이 분리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후로 2번 다시 아내는 그 집에 발을 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쭉 친정집에서 지내다가 3개월이 지나서 겨우 어떻게 집이 팔렸는데 다행히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시은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영안이 트여서 귀신을 본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살면서 딱 한 번 기이한 현상을 겪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겪은 일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십자수 공방인데요. 이 일을 십자수 공방을 하는 점포를 남목에 얻는 바람에 집에서 출퇴근하기에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점포와 가까운 남목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 집이 남목의 마골산 자락 밑에 있는 마을에 언덕 쪽에 약간 경사지고 비탈진 곳에 주택단지가 밀집된 곳이었거든요. 어떤 가든이 있는 곳 근처였는데 여기에 이사를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에 저 혼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장롱을 등지고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롱 앞에 가로로 누워서 제 등은 장롱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 제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제 등을 계속 손으로 밀쳐내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등골이 서늘해졌죠. 제 등 뒤에 장롱밖에 없고 제가 누운 자리와 장롱 사이엔 그 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좁은 틈 사이에 어떤 존재가 계속 물리적으로 손바닥으로 제 등을 밀쳐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저는 겁에 잔뜩 질린 채로 꼼짝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면서 불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 신자거든요. 빨리 제 등 뒤에 있는 존재가 얼른 사라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불경을 외고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벽에 붙어있는 부적이었어요. 벽 상단 쪽에 부적이 붙어있는 게 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부적을 바라보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관세음보살 하면서 불경을 외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 등 뒤에 어떤 존재가 손바닥으로 저를 밀쳐내는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그 악력이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체감상 한 10분 정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계속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오한이 서려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계속 이 상태로 있다가는 어쩌면 기가 다 빨려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경을 외다 말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시 주기도문을 외기 시작했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두 손을 모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다 외울 때쯤에 제 등 뒤에서 저를 괴롭히던 그 존재가 등을 밀쳐내는 느낌이 스르륵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한동안 굳어있던 제 몸이 풀렸는데 그때 바로 집 밖을 뛰쳐나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겁도 나지만 한번 뒤돌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순간적으로 한번 뒤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 화가 나가지고 부적을 바로 떼어버렸죠. 이 부적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날 밤 이후 한동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저희 집 근처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저희 집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맞은편에 있는 집에 국과수하고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쫙 깔려있는 게. 조금 있으니까 경찰들이 큰 관상자와 작은 관상자를 들고 나오는 걸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살고 있던 장애를 가진 모자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점점 더 불길해지기 시작했죠. 분명 이 동네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뒤에 한날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십자수 공방 샵에서 자주 들러가지고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해진 손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동생이 저희 샵으로 놀러와서 우연찮게 제가 겪은 일을 얘기하게 되었죠. 동생, 내가 정말 며칠 전에 자고 있는데 등 뒤에 귀신이 손바닥으로 내 등을 자꾸 밀쳐내는 거야. 그때 얼마나 내가 놀래고 겁이 났는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 건너편에 장애를 가진 모녀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만 그 모녀가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야. 요즘 내가 불길해서 못 살겠어.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동안 겪은 끔찍한 일들을 털어놨더니 그 동생이 어머 언니 혹시 무슨 아파트 근처에 무슨 가든에 사시는 거예요? 하고 단번에 제가 사는 곳을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난 무슨 가든에는 안 살고 그 가든 앞집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여동생이 언니 내가 그 동네 살아봐서 잘 아는데 거기 귀신 소굴이야. 아유 언니 그 가든에 그 소문 못 들었어? 거기 가든에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부인 되는 사람이 임신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대. 근데 그 뒤부터 계속 그곳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 그 원기가 그 동네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목격담이 나돌고 있는 곳이야 언니. 나도 멋 모르고 그 가든 근처에 집을 얻고 한 며칠 살다가 그냥 가위에도 자주 눌리고 또 엄마하고 아이 영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워낙 시달려가지고 그래서 찜질방에 한 2달 살고 바로 방을 뺐지. 그래서 딴 곳으로 이사를 갔었지. 그 동생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겪은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장롱을 등지고 잤을 때 어떤 존재가 제 등 뒤를 손바닥으로 밀쳐냈다고 했었죠.
장롱에 있던 방향으로 가든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가든의 그 원귀가 제 등을 밀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짐 정리를 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뒤로는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그 귀신을 목격했던 남목의 그 집터가 원래 공동묘지가 있었던 자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곳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재개발만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 제보를 해주신 시청자 시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캠퍼정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거제시에 살았는데요. 현대 중공업 취업 때문에 7년 전에 울산 동구 방어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캠핑을 좋아해요. 유일한 저의 취미생활이죠. 그래서 주말이 되면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무조건 차박을 하면서 주말을 보내고 했었는데 울산 와서는 한 2주 동안은 이 빡신 일을 적응한다고 몸도 고단하고 그래가지고 캠핑을 못하다가 울산 온 지 한 3주째 되던 날에 좀 뭔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주말에 드디어 캠핑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았죠. 직장 와서 금방 친해진 직장 동료가 있는데 태훈이라고 그 친구에게 대왕암 공원 쪽에 오토 캠핑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주말에 태훈이랑 캠핑을 같이 가기로 약속을 잡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자 주말이 되자 둘이서 짐을 사가지고 오전에 대왕암 공원 오토 캠핑장으로 향했는데 막상 캠핑장으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캠핑장에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캠핑장에 손님들이 풀로 차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해하면서 태훈이랑 저는 대왕암 공원 주변에 일단 차를 주차를 해놓고 혹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주변을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바위산 근처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술바위산하고 슬도 공원 중간 지점에 다행히 차도 세워놓을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주변에 멀리 바다도 보이고 대왕암 공원 산책로 시코스길도 보이고 나무도 정말 많았고 최적의 캠핑 장소를 발견하고 다시 차를 가지고 이곳으로 와서 텐트를 치고 캠핑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캠핑하기로 한 장소가 산책로에선 많이 벗어난 곳인데 좀 산 중턱쯤에 외진 곳인데 이곳으로 유난히 오고 가는 그 산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캠핑하기에는 뻘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가 지면은 아마 사람들이 안 오겠지 그 생각하고 그곳에다 그냥 텐트만 쳐놓고 태훈이랑 저는 바닷가 근처에 가서 낚시도 하고 식사도 해결을 하기로 했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낚시도 하고 낚시로 잡은 물고기와 고동으로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렇게 간만에 힐링을 하면서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군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는데 워낙 그날 입질이 잘 돼가지고 밤 낚시를 계속 이어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입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급 졸음이 와가지고 시계를 보니까 어느덧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훈이랑 저는 낚시를 그만하기로 했고
장비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시 텐트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텐트 친 곳으로 다시 오니까 좀 뭔가 좀 기분이 묘하더군요.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분명 낮에 텐트 칠 때는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고 그래서 그냥 주변에 뷰가 이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지고 다시 텐트 친 곳으로 와서 보니까 주변이 온통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텐트에 들어가려는데 자꾸만 제 주변 시야로 어떤 형체가 빠른 속도로 휙 하고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기분 탓인 걸 거다.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바닷가 바람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는 일단 텐트 안에 랜턴을 켜고 가져온 캔 맥주와 마른 안주를 가지고 태훈이랑 텐트 안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태훈이가 대화를 멈추더니 얘가 어리 빠진 표정을 하고는 급하게 텐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 어디가? 제 말에 대꾸도 않고 얘가 난데없이 바위 있는 쪽으로 막 가더니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바위에다가 자기 이마를 쿵쿵 하고 쳐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뒤따라가던 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이건 뭐 어느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래서 날라차기를 해서 얘를 일단 넘어뜨리고 풀스윙으로 뺨때기를 몇 대 갈겼더니 그제서야 태훈이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야 너 왜 그랬냐? 술 취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태훈이가 내가 뭘? 근데 이마는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서 방금 전 자기가 했던 행동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태훈이를 텐트 안으로 데리고 와서 태훈이 이마를 살펴보니까 다행히 별 상처는 없었는데 얘가 상태가 괜찮아 보이길래 얘가 술이 취해서 아마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빨리 잠을 청했죠. 저는 술 기운 때문인지 잠에 금방 들었는데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태훈이가 텐트 밖에서 자꾸 제 이름을 부르길래 뭔 일이지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꿈속이 아닌 현실에서 태훈이 음성이 들렸어요. 텐트 밖에서 태훈이가 자꾸 제 이름을 부르면서 텐트 문을 열어달라는 음성이 들렸는데 저는 자다 깨서 비몽사몽간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어두운 텐트 안에서 랜턴을 켜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만 얼어버렸습니다. 제 옆에 등 돌리고 자고 있는 태훈이를 발견한 것이죠. 순간 혼란스럽기도 혼란스러웠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분명 텐트 안에 태훈이가 자고 있는데 텐트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태훈이의 음성이 들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겁도 나고 과연 누가 진짜지? 그런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등 돌리고 자고 있는 태훈이 얼굴을 보려고 했는데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어쩌면 태훈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텐트 밖에서는 계속 태훈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몸이 굳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손이 제 팔뚝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저는 순간 으악 하고 눈 감고 비명 막 질러대니까 옆에 자고 있던 태훈이가 일어나가지고 텐트에 랜턴을 켜고 놀래고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캠퍼야 안 자고 뭐하냐? 태훈이가 그러길래 아니 텐트 밖에 너 목소리가 들리길래 잠에서 깼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넌 또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훈이가 무슨 쌉소리 하냐고 지금 밖에 사람 소리 안 들리는데 너 꿈꾼 거 같은데 아직 잠이 덜 깼구나 하고 태훈이가 깔깔깔 웃길래 그제서야 진정이 되더군요. 저 난도의 한숨을 쉬면서 태훈이에게 물어봤죠. 야 방금 내 팔뚝 잡은 거 너냐? 그러니까 나야. 네가 하도 멍청하게 보이길래 내가 너 팔뚝 잡았지.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키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태훈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었고, 어쩌면 제가 술 기운에 비몽사몽간에 꿈이랑 현실이랑 구분을 못해서 순간적으로 착각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둘 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제 다시 술을 좀 마시다가 또 잠에 들었는데, 또 저는 자다가 깬 거예요. 맥주를 너무 마신 탓인지 볼일이 보고 싶어가지고 잠에서 깨었는데, 텐트 밖을 나가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해서 태훈이를 깨울까 말까 망설였는데, 괜히 잘 자고 있는 친구 깨우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뭐 별일이 있겠어 하고 랜턴을 켜고 랜턴을 들고 텐트 밖을 나가서 근처의 소나무에다가 잠깐 실내를 하고 있는데, 제 등 뒤에 텐트 쪽에서 태훈이의 음성이 들렸어요. 캠퍼야! 캠퍼야! 그러길래 태훈이가 얘가 어두워서 랜턴을 찾나 보다 생각하고 뒤돌아봤는데, 이때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텐트 밖에 어떤 키 큰 중년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그 존재가 제 친구 음성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창백한 얼굴에 한복 차림이었는데 약간 반투명한 상태였었고, 어느 누가 딱 봐도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존재가 제 친구의 음성으로 제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으악 하고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처 없이 막 계속 뛰기 시작했는데, 제 등 뒤에서 캠퍼야 캠퍼야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도 못 돌아보고 앞만 보고 뛰었는데, 그렇게 어두운 산길을 랜턴만 들고 뛰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옷이 막 걸려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발도 헛디디기도 하면서 필사적으로 뛰었는데, 계속 저를 부르는 소리는 제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뛰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순간 제 등 뒤에서 저를 부르던 그 여자의 음성은 더 이상은 안 들렸고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래서 휴, 이제 사라졌겠지 하고 몸을 추스리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제 귀에 입김을 부는 느낌이 나더니 캠퍼야 캠퍼야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넘어진 상태로 체념하고 눈을 딱 감고 귀를 막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그래서 실눈을 떠보니까 50대로 보이는 인자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제서야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을 흘리게 되더군요. 그 아저씨가 저를 일으켜 주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자초지정을 다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는 법사인데 수행하러 가던 길인데 저 멀리 산 쪽에서 뛰어오는 저를 보고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저 있는 쪽으로 계속 뛰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자네 뒤쪽에서 영가가 계속 저를 뒤쫓아오는 게 보였다는데, 그 영가가 법사님을 보고 순간 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제가 텐트 친 곳으로 한번 가보자고 하셔가지고 법사님이, 그래서 그 법사님과 텐트 친 장소로 갔는데, 도착해서 법사님이 텐트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난 후에 경을 한참 외시고 계셨는데, 이때 텐트에서 자고 있던 태훈이도 이제 좀 시끄러우니까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텐트 밖에 기어 나와서 뻥 찐 상태로 이 광경을 지켜만 보고 있었죠. 경을 다 외우셨는지 법사님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아까 본 그 연가를 우선 달래놓았으니까 자네들은 얼른 여기를 벗어나야 하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텐트 친 곳이 그 자리가 무덤이 있는 자리인데 봉분이 없을 뿐 분명 묘지 자리이고, 그리고 제가 본 그 영가는 그 무덤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가가 자기 무덤터에 텐트를 치니까 당연히 화가 나니까 저희에게 그랬던 거라고. 그리고 계속 머물고 있으면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 뜰 때까지는 근처에 모텔이든 뭐 대리운전을 시키든 몸을 일단 피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법사님께 은혜를 입어서 정말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법사님은 다시 산속으로 가던 길을 다시 가시고, 저는 태훈이랑 일단 텐트를 걷고 그 짐을 차에 일단 실어놓고 한밤중에 산길을 터벅터벅 내려와서 그렇게 그날은 차박이 아닌 모텔에서 뜻하지 않은 1박을 하게 되었죠. 밤잠도 설치고 그래서 늦잠을 자게 되었는데, 모텔 체크아웃 시간에 서둘러서 모텔을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캠핑했던 장소로 산속으로 차를 가질러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다 와갈 때쯤에 저 멀리 제 차가 보였는데 근데 캠핑했던 그 주변을 보니까 온통 무덤들이 보이는 거예요. 캠핑을 할 때는 안 보였던 공동묘지가 다른 각도의 길로 가다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무연고지 공동묘지 근처에 캠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캠핑을 할 때면 그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캠핑을 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시청자 닥터정님의 사연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 제보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겪은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겠네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외가댁을 혼자 버스 타고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외삼촌을 따라가서 외가댁을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버스 타고 외가댁을 놀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길눈이 좀 밝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갔던 길은 잊어먹지 않고 잘 좀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제가 전화 한 통해서 오늘 버스 타고 놀러 갈 거라고 미리 알려드리고, 단 한 번 갔던 외가댁 지리를 단순히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찾아가려고 외가댁을 놀러 간 것이죠. 외가댁이 충남 서산이었거든요. 제가 살던 곳이 울산이어가지고 외가댁을 한번 가려고 하면 대전에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했고, 그리고 또 외가댁으로 가는 시간이 한 8시간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날 제가 부모님께 차비를 받아가지고 점심때쯤에 울산에서 출발해서 서산 터미널에 도착해 보니까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산 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공중전화로 이제 외가댁에 전화를 하니까 외삼촌이 받으셨는데, 외삼촌이 터미널로 마중 나오겠다고 하셨는데 전 괜찮다고, 집을 잘 찾아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그냥 통화를 끝내고 일단 터미널 밖을 나섰죠. 그때 길눈도 밝은 편이고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또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주소를 외고 있었으니까 길 가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가면서 외가댁을 찾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외가댁이 그때 당시 외가댁이 읍내하고 주택가와 많이 벗어난
산 중턱에 집이 딸랑 한 채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기억에 있는 먼저 익숙한 읍내 건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외가댁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에 익은 주택가와 골목길을 지나고 산길 입구까지는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잘 찾아갔던 것 같은데, 이게 막상 그 주택과 떨어진 산길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때 어둑어둑한 밤이라서 더욱더 길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긴가? 긴가? 아닌데? 저기 같은데? 그러면서 산길을 걷다 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1시간째 같은 자리만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죠. 원래 산길이 밤이 되면은 길을 잃기가 좀 쉽거든요. 밤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택가를 벗어나서 산길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외가댁이 나오는데, 산길이다 보니까 뭐 비슷한 길도 많고 그래서 더욱더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둠은 점점 더 짙어만 가죠. 처음부터 그냥 내가 길을 못 찾으면 그때부터 다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외삼촌께 전화해가지고 데리러 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똥고집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게 주택가와 떨어져 있는 산길을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까 이제 뭐 지칠 대로 다 지쳐가지고 그만 체념하고 읍내로 내려와야 되겠다, 외삼촌께 데리러 오라고 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산 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게 보였어요. 이리 와, 이리 와, 뭐 이런 모션으로.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니까 그 실루엣이 제 또래 같기도 하고, 잘 됐다, 길이나 좀 물어보자 싶어가지고 그 소녀가 손짓하는 곳으로 갔죠. 가까이 갔더니 그 소녀가 순간 사라졌어요. 연기처럼 뭐 스무스하게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시선에서 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순간 멍한 상태로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소녀의 존재가 뭐 크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소녀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저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산길 흙자갈길을 밟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있는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게 보였는데,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져 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제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아휴, 순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그날은 외가댁에 도착해서 외할머니가 차려주신 늦은 저녁을 먹고 모처럼 만에 외삼촌과 외할머니와 그동안 못다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덧 시간도 늦었고 잘 시간이 되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잠에 들려고 이부자리에 누워있는데 좀 전에 봤던 그 소녀가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에게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손짓하던. 가까이 가니까 사라진 그 소녀, 얼굴은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옷차림은 낡고 해진 한복 같은 걸 입었던 기억이 났었죠. 도대체 그 소녀의 정체는 뭘까?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무섭다거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소녀를 생각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른 새벽이었어요. 새벽 5시쯤.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이었는데 어둑어둑했었죠. 근데 아랫배가 슬슬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그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기가 엄청 무서웠죠. 그때 배경이 어떤 그림이냐면 외가댁이 산
중턱에 딸랑 집이 한 채 있고, 그리고 논하고 반만 있고, 화장실은 또 집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개구리 소리, 풀벌레 소리 무지막지하게 들리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 해 뜰 때까지 좀 참았다 가야겠다 생각하고 막 그 배를 부여잡고 막 그렇게 막 한참 참고 있는데, 배탈이 난 건지 뱃속에서 막 그 천둥 번개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도저히 참다가 안 돼가지고 뭐 무섭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냅다 화장실로 뛰어갔죠. 후다닥 달려가서 급하게 볼일을 보고 시원함을 느끼는 순간 다시 한번 잊고 있던 공포가 스멀스멀 밀려들었는데, 바지를 허리춤으로 치켜 올리는 순간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화장실 문이 바닥에서 약간 떠있는 시골식 화장실 문이었는데 문 아래쪽 틈새로 바깥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틈새로 고무신을 신은 여자 발이 보였어요. 발목까지만 보였는데,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인 줄 알고 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 그렇게 다급하게 외쳤는데 겁에 질려가지고, 그랬더니 화장실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예요. 순간 싸해지면서 화장실 밖에 있는 존재는 분명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바지를 입다 말고 몸이 그대로 경직이 되었는데, 뒤이어서 무슨 소리가 또 들렸어요. 분명 성인 여성의 음성 같았는데 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방언 같은 소리 있죠. 흐나리 가리다 나리그나 흐나리야 나리가리 흐나리다리라리, 막 그런 소리가 막 밖에서 들리길래 숨이 조여오는 공포 속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때부터 시간이 안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체감상 한 1, 2분 정도 얼어붙어 있었는데, 화장실 문 아래쪽 틈으로 밖에 여자 고무신 신은 발이 2개가 보이는 상태에서 그 고무신 신은 발에 뭔가 끈적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는데, 그게 얼핏 핏물 같아 보였어요. 핏물이 온통 고무신과 버선을 적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만 기겁하고 어헉 그렇게 안 나오는 신음을 겨우겨우 내면서 기절할 듯 말 듯한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어린 소녀의 음성이 들리더니 야 저리 가, 그 소리와 함께 어느 순간 화장실 문 아래쪽 틈새로 보이는 그 고무신 신은 여자 발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를 공포에 떨게 하던 존재가 한동안 안 보이게 되자 저는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겨우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머리만 빼꼼 내밀고 화장실 밖을 살펴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화장실 밖을 나오자마자 냉큼 으악 하고 막 전속력으로 외갓 집으로 막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방에 들어가서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깨실 때까지 뜬 눈으로 기다렸죠. 바들바들 떨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외할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차리셨고,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 그리고 저는 아침밥을 먹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니 화장실 문 제대로 달았슈? 그러시길래 외할머니께서 달았어. 아주 튼실이야. 철물점 김씨가 아주 지대로 달았어.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뭔가를 좀 잃어버렸는 듯한 그런 놀란 표정으로 아우 내가 깜빡했네. 화장실 문짝 교환하면서 부적을 붙이는 걸 까먹었네. 그러자 외삼촌이 엄니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부적요? 하고 물었더니 화장실 문짝에 구신 쫓는 부적이 있었는데 문짝을 새로 갈아갖고 부적을 새로 달아야 하는데 그만 깜빡했네. 내가 까마귀 고기를 먹은 모양이요. 그러시길래 할머니 화장실에 귀신이 있어요? 하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랴 아니요. 요즘 시장에 귀신이 오대 있어. 아니요. 그러고 어물쩍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께 계속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제가 이제 떼를 쓰고 재촉하니까 아가 나중에 이 할미가 약을 다 해줄게. 일단 밥이나 먹어잉. 그러시고는 밥을 차려주시고 선비야 너 뭐 좋아하냐? 닭백숙 좋아요? 그러시고는 외할머니는 읍내로 볼일을 보러 나가셨죠. 외삼촌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시고 그렇게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뭐 TV를 보다가 또 방학 숙제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때우다가 보니까 점심때가 되니까 외할머니께서 읍내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부적을 들고 오셔가지고 화장실 문에다가 턱 하고 붙이고는 화장실 주변에다가 막 소금도 막 뿌리고 여기저기 팥도 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 뿌리시고는 아이고 이제 됐다 그러시고는 선비야 팥죽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외할머니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비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팥죽 먹고 나서 오후 한 3시쯤 되었을 때 집에만 있으려니까 좀 쑤시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또 한참 돌아다닐 나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제 심심하니까 읍내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외할머니께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하고 집을 나섰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그러게 차 조심이야. 그리고 저녁 먹어야 하니까 일찍 와 그러시더군요. 저는 서산 읍내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장 구경도 하고 전자오락실 가서 전자게임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한 2편 정도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까 해가 이미 기울었고 늦은 시간이 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 외할머니께서 기다리시겠다 싶어가지고 외가댁으로 발걸음을 얼른 재촉했죠. 근데 이상하게 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읍내로 나오면서도 유심히 길을 되짚어 가면서 나왔는데 분명 주택가까진 순조롭게 잘 이렇게 가다가도 산길만 들어서면 그때부터 길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우에 홀린 것처럼 막 산길로 접어들면서 이 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걷다 보면 막 다른 길이 나오고 저 길인가?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길이고 같은 산길을 그 자리를 막 30분째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어둠은 점점 더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길을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일단 주택가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일단 주택가로 다시 내려가서 외할머니가 기다리시니까 전화라도 한 통 해주자 생각하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내려와서 보니까 낯선 마을이 보였는데 그때부터 입이 바싹 타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른 외삼촌에게 전화를 해서 구조 요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마을에 공중전화가 있는 곳을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그 마을은 빈집들만 잔뜩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사람들도 안 보이고 또 가로등은 꺼져 있죠. 그 흔한 슈퍼라도 있으면은 공중전화가 있을 텐데 그런 곳도 보일 리가 없고 그냥 마을 전체가 재개발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어두컴컴한 데다가 폐가가 그렇게 많이 보여가지고 이건 뭐 사람이 아예 살지 않는 유령 마을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뭐 귀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게 온통 사방이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폐가 마을을 지나던 중에 약간 먼 발치에서 어둠 속에서 어딘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런 집을 발견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슨 당집 같아 보이기도 하고 문이 창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 빗살이 있고 창호지가 붙여진 문, 그런 옛날식 구조의 문이 달린 집, 사극 같은 데서 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창호지에 온통 붉은 빛이 새어져 나오고 있었고 창호지에 무당복을 입은 듯한 여성의 그림자가 비춰졌는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집 주변에는 시커먼 연기 같은 실루엣이 얼핏 사람 형체 같은 게 여러 개가 막 얽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무당 춤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 또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하면서 극한의 공포에 떨면서 어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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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몸이 굳어버렸는데 그때 당집 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방 안에 서 있던 무당이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저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빨간색 무복을 입은 여자 무당이었는데 핏기 없는 회색빛 얼굴에 눈끝은 약간 찢어져서 치켜 올라간 상태로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기괴한 걸음으로 발을 질질 끌면서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놀란 눈을 크게 뜨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모습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지켜보게 되었는데 어느새 제 코앞으로 다가온 그 무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괴하고 흉측했습니다. 눈을 보니까 눈동자는 조그맣고 흰자가 대부분이었고 코는 함몰되고 입속에는 피가 막 고여가지고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고 무당복은 피로 물들어서 그렇게 빨갛게 보였던 거예요. 그때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굳은 상태로 그 모습을 막 쳐다보려니까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제 등 뒤에서 산비야 하고 제 이름을 부르는 따랑따랑한 어린 여자 음성이 들렸고 제 눈 앞에서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여자 무당 같은 존재는 여자아이가 등장하자마자 그때부터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순간 사라졌어요. 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고개를 돌려서 그 여자아이를 쳐다보게 됐는데 그 여자아이는 다름이 아닌 그러니까 외가댁을 찾으려고 길을 헤매이던 그 첫날에 저에게 일로 와봐 일로 와 이렇게 그 손짓하던 그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전 그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그 소녀가 순간 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저 멀리에서 후레쉬 불빛이 비춰지면서 선비야 부르는 외삼촌의 반가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결국은 외삼촌이 저가 길을 잃어버린 걸 알고 저를 찾아 나선 거였죠. 저를 찾은 외삼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선비야 야밤에 산속에서 뭐하냐? 그래서 네? 삼촌 여기 마을인데 그러고 딱 뒤돌아봤는데 제가 있던 곳이 폐가 마을이 아니었고 산속의 공동묘지 터였던 거죠. 그때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내가 홀려도 단단히 홀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게
제가 헤매고 있던 그 장소에서 외가댁이 그리 멀지도 않은 곳에 있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당황을 했는데, 그니까 외가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산 길을, 그 근방을 제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이죠. 전 그날 저녁 외할머니께 그 화장실에 부적을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3년 전쯤에 같은 마을에 살던 무당이 자신의 당집에서 그 원한을 산 살인범에게 아주 처참하게 당했대요. 막 여기저기 막 좌상을 입고 끔찍하게 당하고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 무당 영가가 동네 여기저기를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피에 젖은 끔찍한 모습의 무당을 동네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봤다는 그런 목격담이 많이 들리기도 했고,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도 보셨대요, 그 끔찍한 무당 영가를. 그래서 부적을 붙여놓는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봤던, 그리고 또 야산의 공동묘지에서 봤던 게 바로 그 무당 영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길을 잃고 막 헤맬 때, 또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폐가로 보였던 공동묘지에서 무당 영가로부터 그 위협을 받을 때 나타나서 저를 구해준 그 소녀는 아마도 저의 조상이나 외가 쪽의 어떤 그 조상 중에 한 명인 수호령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